위스키, 여자, 자동차. 선교사에 대한 나의 어릴 적 이미지는 백발의 나이든 사람이었다. 몬트리트에는 작은 은퇴 선교사 공동체가 있었다. 그 은퇴 선교사들은 젓가락으로 중국 음식을 먹었고 입에서는 마늘 냄새가 났다. 나는 젊은 세대의 선교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선교사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사역한 의료 선교사이셨다. 당연히 어머니는 거기서 성장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지 못할 뻔했다. 어머니는 티베트 선교사를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선교 현장에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선교사들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본 선교사들은 거의 전부가 아버지를 방문하러 몬트리트에 나타난 분들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은퇴한 몇몇 친구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었다. 엉클 에드 커리와 켄 기저가 그런 분이었다. 1971년 여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전혀 짐작도 못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주셨다. 네터노에서의 1년을 어떤 비행기 사고나 죽음 가까이 가는 경험 없이 살아남았다. 이제 여름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이었다. 이것은 또 다른 모험이었다.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의 조력자 로이 거스타프슨이 중동 여행을 이끌었다. 로이는 탁월한 성경 교사로 아버지가 그에게 성경의 땅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로이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로 여행팀을 인솔했다. 로이는 그 여행을 주선한 여행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었다. 화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내 일이었다. 호텔에 들고 나는 짐들을 확인하고 버스에 싣는 일이었다. 짐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고 다른 사소한 일 몇 가지도 관리했다. 나 혼자는 아니었다. 휘튼 칼리지 학생인 데이비드 슐츠가 전에 이 일을 했었다. 우리 둘이서 그 일을 함께 했다. 그는 나에게 요령을 알려주었다. 그해 여름 우리는 그런 여행을 4번 잇따라 했다. 몇 번은 이집트에서 출발해 아테네를 거쳐 이스라엘로 갔다. 또 이스라엘과 요르단 2곳만 가기도 했다. 나의 첫 여행은 정말 내 눈을 뜨게 만들었다. 국제여행과 관련된 일을 나는 하나도 몰랐었지만 곧 익혔다. 나는 19살이 채 되지 않았지만 현금 수천 달러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한 번에 수백 명을 책임졌다. 노인은 37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가 됐다. 그 여행들을 하면서 로이와 나는 너무 친해져서 내가 그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그의 아들로 보일 정도였다. 나는 로이에게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한마디로 그는 총천연색이었다. 위트가 넘쳤고 끊임없이 농담을 했다. 진지한 표정을 짓는 일은 거의 없었다. 네터노 룸메이트 빌처럼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로이의 매너는 사람들이 기독교적 삶을 살면서도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로이에게는 성경의 가장 어려운 구절도 생생하게 전달하는 믿을 수 없는 능력이 있었다. 그 여행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이라이트는 매일 밤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로이는 우리가 그 다음날 보게 될 것을 위한 무대를 만들곤 했다. 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성경이 나에게 가장 흥미로운 책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에게는 선교에 대한 큰 짐이 있었다. 특히 중동 선교에 대한. 그는 자신의 성지 여행이 그저 작은 휴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바로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행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했다. 로이에게 특별했던 사역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요르단 마프라크에 있는 아노르 흉부지란 요양병원이었다. 이 작은 병원은 한국 선교사 부부의 딸 닥터 엘리노 솔트와 호주 출신 간호사 에일린 콜먼이 처음 시작했다.
엘리노는 북한에 있는 고등학교에 어머니보다 1년 먼저 입학했었다. 나는 엘리노를 만나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을 정말 간절히 알고 싶었다. 로이는 그 병원이 매우 전략적인 장소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교차로라고 불린 그 작은 뜻밖의 장소를 거쳐갔다. 다마스쿠스에서 암만으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에서 바그다드로 가는 길이 바로 그곳에서 교차했다. 여러 여행 기착지들 중에서 마프라크 방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하이라이트처럼 보였다. 그 병원 일과 관련하여 정말 흥미를 자아낸 것은 그 병원이 베두인이라고 알려진 유목민들의 폐렴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진짜 아랍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성경시대의 아브라함처럼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다. 거친 사막 환경 때문에 1970년대에 요르단에서 거의 4만 명이 폐렴에 감염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 나라를 통틀어서 폐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라고는 100개도 안 됐다. 아노르 요양병원은 그 독특한 의료 때문만이 아니라 2명의 여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드러졌다. 중동은 남자들의 세상이다. 특히 아랍 국가들에서는 더욱 그랬다. 여성에게는 기본적인 인권도 없었고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됐다. 바로 거기서 그런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6피트 키의 2 여성이 이슬람 세계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로 일을 했다. 나는 감명을 받았다. 그 2 여성은 선교사에 대한 나의 오래된 고정관념과는 맞지 않았다. 그들은 더없이 강인했다. 나의 조부모님만큼이나 그랬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온화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 숙녀들이었다. 나는 그 2 여성이 자신들의 일을 확장해서 더 많은 베두인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마침 내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새 병원 건물을 짓는 과정 중에 있었다. 2 헌신된 여성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여행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잠시 휴학하고 그들이 새 병원을 짓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허락하실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을 벌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나는 감명을 받았다. 정말이지 그들이 누구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치아를 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병원에는 고물 자동차가 한 대뿐이었다. 몇 년 전에 피에로 게릴라들이 그 병원에 있던 자동차 2대 중 한 대를 탈취했다가 나중에 망가뜨려 버렸던 것이다. 요르단 후세인 국왕에 반대하는 유혈봉기 때 있었던 일이었다. 더 나은 자동차가 필요했다. 내가 결국 몇 가지 선교 사역을 위해 요르단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집에 돌아온 다음에 나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이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고 선교사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말이 진짜 아버지의 관심을 끌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엘리노와 에일린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이 새 병원을 지으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새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사막에 최적화된 랜드로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그들에게 차를 사준다면 제가 몇 달 학업을 희생하고 직접 그 차를 영국에서 인계받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머물면서 병원 건축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상당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이번 같은 말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엄마에게 얘기해보마. 함께 기도해보자. 나는 놀랐다. 내 거짓말에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요르단에 있는 그 2 선교사들을 도우려고 그런 거잖아. 나는 혼잣말을 했다. 며칠 뒤에 아버지와 다시 얘기를 나눴다. 카드 좋다, 프랭클린. 협회가 랜드로버와
네가 여러 단까지 운전할 때 필요한 기름값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네게 필요한 경비는 네가 직접 충당해야 한다. 좋아요. 알겠어요. 아버지의 의심의 눈초를 피해냈다는 스릴을 숨긴 채 나는 흥분해서 밖으로 나갔다. 그렇지만 오래지 않아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유럽과 중동을 여행할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 수 있지? 아버지가 내 진정성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렇지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번 모험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결국 그 여행이 진짜 나에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 고민했다.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신형 트라이엄프 TR6를 파는 것이었다. 이 스포츠카는 나에게는 전부를 의미했다. 부모님의 가까운 조력자인 프레드 디너트가 이 차를 장만할 때 도움을 주었다. 프레드는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었다. 네가 담배를 끊으면 $1,000를 주마. 매력적인 도전이었다. 나는 담배를 포기하고 TR6를 선택했다. 나는 그 약속을 평생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흡연을 멈췄다. 한 주 동안은 말이다. 그러나 약속이 시들해지면서 유혹이 나를 흔들었고 결국 나는 넘어갔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내 자동차 발판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프레드 삼촌이 결국 알게 될 것이고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란 생각이 몰려왔다. 마지막 담뱃재는 땅에 떨어졌지만 나는 그 생각을 꺼버릴 수 없었다. 내 차냐, 선교사들이냐, 랜드로버를 몰고 낯선 대륙을 횡단해서 중동에 가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 다닐 것인가. 나는 이것을 저울질했다. 그렇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모험이었으며 결국 내 인생의 여정을 위해 내 차를 버렸다. 내 트라이엄프는 금세 팔렸고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됐다. 마지막 문제거리는 어머니가 나 혼자서 유럽과 중동을 여행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시작됐다. 난 빌 크리스토벌에게 같이 가자고 할 거란 말로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 것 같았다. 두 분은 빌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더 성숙하다는 걸 알고 계셨다. 빌이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이고 그리고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빌에게 전화했다. 그도 모험을 좋아했다. 그가 즉시 동의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우리 둘 다 레토너 대학에 우리의 계획을 알렸고 1월에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아버지는 BGEA 런던 사무국과 접촉해서 사무국장 진 월슨에게 우리 계획에 관해 얘기해 주었다. 아버지는 진에게 랜드로버 구입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진은 항상 그렇듯이 열정적으로 화답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빌과 아내가 며칠 뒤에 런던에 도착할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랜드로버 영업소로 향했다. 랜드로버 한 대 사고 싶어서요. 입구에서 그녀를 맞는 영업사원에게 그녀는 흥분한 채 대뜸 말했다. 사막에서 모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걸로요. 부인, 랜드로버는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문하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몇 달 뒤에 준비되는 대로 통보받으실 것이며 그때 인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월요일까지 한 대가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네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문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지금 바로 필요해요. 그녀는 우겼다.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그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 영업사원은 그녀의 고집이 성가셨지만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영국 신사는 최대한 정중하게 즉시 구입할 방법은 없다고 거듭 설명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대안을 찾아보고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나가서 찾아보면 어딘가에 랜드로버 한 대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 번 덧붙였다. 사막에 최적화된 것으로요.
그 영업사원은 체념한 듯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나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그녀가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지인은 그때 그가 얼마나 오래 나가 있었는지 지금도 잘 모른다. 다만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떤 얼굴 표정이었는지는 기억하고 있다. 부인,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랜드로버 재고가 한 대 있네요. 사막에 최적화된 걸로요. 좋다면 월요일에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가져갈게요. 지인은 말했다. 중동의 어느 고객이 한 달 전에 주문하면서 심지어 보증금까지 준 것인데 그 고객은 그 차를 가지러 오지 않았던 것이다. 지인은 런던 히드로우 공항으로 빌과 나를 맞으러 나왔다. 그녀는 우리를 곧장 랜드로버 딜러에게 데려갔다. 몇 시간 뒤에 나는 신형 투도어 시리즈 3 109 4륜구동 랜드로버 운전석에 앉았다. 우리는 지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도버로 향했다. 거기서 우리는 페리를 타고 영국 해협을 떠나 프랑스까지 갈 참이었다. 좁은 길로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몇 번 길을 물어야 했지만 나는 금세 적응했다. 마침내 모험이 시작됐다. 페리에 오르기 전에 빌과 나는 물품을 구하러 가게에 들렀다. 우리 계획은 여행 내내 야영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로버를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트라이엄프를 팔기는 했지만 호텔에서 투숙할 돈은 마련하지 못했다. 우리는 합판과 합성 고무판을 사서 로버 뒤에 조잡한 침대를 놨다. 음식물과 다른 필요한 것들을 구입한 우리는 출발 준비를 마쳤다. 영국 해협을 건넌 우리는 며칠 동안 프랑스를 통과해 스위스로 진입했다. 거기서 우리는 누나 가족인 지비진 댁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그리스를 통과했다. 시리아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아덴에서 시리아 입국 비자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시리아 대사관이 거부했다. 우리는 아덴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만 더욱 실망스럽게도 그 대사관에서 도움이나 격려를 거의 받지 못했다. 나는 집에 전화해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워싱턴에 전화해서 가능한 모든 압력을 가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시리아는 우리에게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요르단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추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때 대사관 직원이 말했다. 기회를 노려보세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굉장히 흥미를 보이면서 물었다. 터키를 통과해서 시리아 국경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입국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빌은 어깨만 으쓱했다. 우리 둘 다 아테네는 충분히 구경했고 이동할 준비가 돼 있었다. 시리아 대사관의 허가를 기다리는 걸 단념하고 밖으로 나갔다. 빌과 나는 터키의 아름다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늘어서 있는 산들을 보고 있자니 서부 노스캐롤라이나가 생각났다. 그렇지만 향수병에 걸릴 여유는 없었다. 나는 즐겼다. 밤에 우리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작은 개울가에서 야영을 했다. 나는 스카치병을 끄집어냈고 담배를 피우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다. 빌은 풍경을 감상하고 나와 함께 컨트리 뮤직을 들었다. 아침을 나는 담배와 함께 시작했고 빌은 성경에 손을 뻗어냈다. 나는 니코틴의 희열을 느꼈고 빌은 그리스도의 희열을 느꼈다. 빌은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걸 갖고 한마디도 안 했다. 나는 그가 군대에서 그런 걸 늘 봐왔고 단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다고 확신한다. 빌과 난 터키를 통과해서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위험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여행자들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악명 높은 강도들이 있는 나라였다. 우리는 두 명의 바보처럼 이 나라를 통과해 달렸고 마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도 있는 것처럼 야영을 했다. 시리아 국경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린 둘 다 놀라면서 내색은 하지 않았다. 나는 담배를 뻐끔뻐끔 피웠고 빌은 가느다란 이쑤시개를 우물거렸다. 우리는 검문소 앞에 멈췄고 관리가 종이를 요구했다. 나는 머리를 흔들면서 두 손을 흔들었다. 우리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소 엉터리 영어로 그 남자는 우리에게 비자를 사야 한다고 바로 이곳에서 괜찮은 값에 사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몇 달 내에 비자나 손에 넣자고 아테네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인가. 이것은 외국에서 공무원들과 거래하는 나의 첫 경험이었다. 상상치도 못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끈기만 있다면 장애물을 넘어갈 길은 보통 열리기 마련이다. 몇 분 뒤에 빌과 나는 그 마법의 종이를 손에 쥐고서 시리아 국경 안으로 들어섰다. 시리아 해안도로를 따라 레바논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로이 거스타푸슨이 자신의 레바논 친구를 찾아보라고 했던 말을 기억했다. 베이루트에 있는 페니키아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다. 경로를 벗어나야만 했지만 베이루트를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었다. 베이루트는 당시의 중동의 파리로 불렸다. 나는 그 우회가 마음에 들었다. 빌과 나에게 레바논 해변과 비키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해 줄 것이었다. 우리는 베이루트에 도착해서 페니키아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하나였다. 빌과 나는 아테네를 떠난 뒤로 일주일 내내 야영을 했다. 뜨거운 물과 진짜 침대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나는 체크인을 하면서 데스크 직원에게 로이의 친구 사미다거가 있는지 물었다. 죄송하지만 여기 없습니다. 아카바만에 스노클링을 하러 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돌아올 겁니다. 친구신가요? 그 직원이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로이 때문에 그의 이름만 알 뿐이었지만 그의 이름을 말한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미의 친구시라면 반값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미의 이름으로 반값도 할인받았겠다. 곧장 바로 갔다. 의자에 앉아서 바텐더에게 말했다. 내 친구 사미를 찾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아, 그는 마을 밖에 있지만 사미의 친구라시니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사미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가 정말 가장 친한 친구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미는 좋은 사람임이 분명했다. 나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를 조만간 만나길 바랬다. 빌과 나는 베이루트에서 며칠 묵었다. 특히 밝게 빛나는 그 도시의 야경을 즐겼다. 우리는 멀리 산책을 하면서 모든 광경을 보았고 가장 유명한 클럽들에 들렀다. 빌은 나와 어디든 함께 갔지만 그의 머리에서 아니다 하는 것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았다. 그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그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다. 그는 여전히 정말 재미있었다. 두 번째 출발 시간이 되자 요르단으로 가는 길에 다시 오르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시리아로 다시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궁금했다. 정말 걱정했던 대로 국경에 도착한 우리는 시간을 까먹었다. 당국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줄 때까지 몇 시간을 앉아서 기다렸다. 심사할 시간이 됐을 때 관리들이 우리에게 국경 안으로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곧장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들어섰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마스쿠스로 향했다. 그런 다음 남쪽 요르단 접경 지역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길에서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동쪽으로는 유명한 골란 고원이 있었고 시리아 군대가 길을 따라 쭉 늘어서 있었다. 그곳은 냉전의 고원이었다. 그리고 시리아는 러시아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이것이 나를 더 긴장시켰고 나는 한쪽 눈을 백미러에서 떼지 않았다. 나 같은 남부 남자와 불과 2년 전에 동남아시아의 밀림에서 공산주의자들 죽였던 미군 참전용사가 장벽의 이쪽에 서 있다는 것이 정말
기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좋은 친구였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리아 쪽에 있다. 시리아는 러시아와 동독이 지원하고 있는 나라였다. 우리는 적지에 있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에 도착했을 때 다시 문제가 생겼다. 까르네 패스라고 부르는 것 없이는 요르단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서류가 있다는 걸 생전 처음 들었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구하죠? 베이루트요. 빌과 나는 서로를 쳐다봤다.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허탈해졌다. 6주를 길 위에서 보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베이루트로 돌아갔다. 까르네 패스를 구하는 것은 절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중동에서는 정해진 절차라는 게 없었다. 먼저 레바논 자동차 클럽에 가입하고 BGEA에 전화해서 1만 달러를 체이스 맨하탄 은행에 이체해서 수표로 바꿔달라고 전화해야 했다. 그 절차를 마치자 그 오토클럽은 까르네 패스를 발급해 주었다. 이 전체 과정에 일주일이 걸렸다. 그 비싼 서류를 들고서 빌과 나는 마침내 요르단 국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마프라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40마일밖에 안 남았지만 나는 디젤 랜드로버의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다. 우리는 그 마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그 병원에 도착하기란 꽤 힘든 일이었다. 마프라크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햇볕에 말린 진흙벽돌 건물이 질비한 지저분한 마을이었다. 우리는 등유 램프가 켜져 있는 작은 가게 앞에 차를 세웠다. 자정이 다 된 시간이 틀림없었는데 희미한 가스등 불 아래 가게 주인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병원이 어디 있지요? 나는 물었다. 그 병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닥터란 말을 반복했고 붕대를 감고 주사를 놓는 동작을 해보였다. 아, 그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문이 열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팔로 동작을 취하면서 우리더러 따라오라는 듯했다. 그는 토요타 픽업에 올라 어두운 언덕 아래 길을 내려갔다.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빌에게 물었다. 빌은 대답 대신에 이쑤시개를 더 잘근잘근 씻기만 했다. 마침내 앞서가던 트럭이 멈췄고 그 가게 주인은 팔을 차창 밖으로 내밀어 집 하나를 가리켰다. 우리는 랜드로버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그 현관에 다가갔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든 맞을 준비 자세를 했다. 다행히 그때 에일린이 밝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무를 완수했다. 빌과 나는 수천 마일을 운전해서 9나라를 통과했다. 그 길에는 극도로 불안정한 시리아도 있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요르단 마프라크에 앉아 있다. 우리는 자정이 넘도록 신선한 사막의 미풍을 즐기면서 멋진 여성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일이 언젠가 내 열정이 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의 하나가 되리라고는 어렴풋이라도 짐작하지 못했다.